한서진은 꽃집에서 흰 백합을 샀다. 시들지 않도록 신문지에 감싸 안은 채 한 손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었다. 오늘은 결혼 10주년이었다. 남편 최민우와 함께 살아온 열해를 축하하기 위해 그녀는 반차까지 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이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먼저 전화를 걸어온 날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차가운 말투였던 그녀가 드물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 성대한 저녁 준비했단다. 10주년인데 가족끼리 축하해야지. 한서진은 그 말에 마음이 누렸다. 열해 동안 참고 또 참으며 며느리 노릇을 했고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리라 믿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집 안에는 향긋한 갈비찜 냄새가 퍼져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꽃병에 흰 백합이 가득 꽂혀 있었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남편 민우 옆에 앉아있던 한 여자. 빨간 원피스에 빨간 입술, 그리고 빨간 손톱. 대담한 미소를 지은 채 이영숙 여사에게 벨벳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이영숙 여사는 반짝이는 금팔찌를 꺼내며 활짝 웃었다. 마치 이미 며느리를 삼은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반면 서진이 건넨 과일 바구니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순간 한서진은 얼어붙었다. 케이크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처럼 손이 떨렸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해일 거라는 기대를 품고 물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이영숙 여사는 날카롭게 답했다. 뭘 그렇게 따지니? 부엌에 가서 음식이나 나르고 손님한테 실례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여자의 의자를 빼주며 자리를 잡아주었다. 마치 아내가 아닌 낯선 하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다. 상석은 이영숙 여사의 자리, 그 옆은 열해 동안 서진의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이영숙은 유나의 손을 잡아 자기 옆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유나야, 너기 앉아. 민우 옆이 더 편하지.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설명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곧 먹을 수 있어. 서진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저 주방에서 국을 나르며 모든 상황을 견뎌냈다. 갈비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마비된 듯했다. 참다 못한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저와 민우 씨 결혼 10주년이에요. 이영숙 여사는 비웃듯 대답했다. 10년이 뭐 대단하다고. 다 같이 즐겁게 밥 먹자는데 뭘 그렇게 따지니. 그 순간 서진은 더는 참지 못했다. 민우 씨,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이분은 대체 누구고 오늘 이 자리에 데려온 거죠?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손님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서진의 마음의 마지막 칼날처럼 꽂혔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그냥 내가 갈게요. 언니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영숙은 벌떡 일어나 서진의 뺨을 후려쳤다. 유나는 남이 아니야. 뱃속에 우리 집 손주를 품고 있어. 넌 10년 동안 겨우 하나 낳았지만 이 집은 대를 이어야 해.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민우는 여전히 침묵했다. 이영숙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흰 크림이 거실 바닥에 퍼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진의 열해를 갈라놓았다. 한서진은 현관문 밖에 내쫓기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손끝은 이미 얼어붙은 듯했다.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밀어낸 시어머니의 손길,
예면만 반복하던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눈물은 차오르는데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작은 그림자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최준서였다. 마른 파자마 차림에 발목까지 슬리퍼가 벗겨진 채였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가지마, 나도 같이 갈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그 조그마한 몸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보다 먼저 반응해준 유일한 사람. 열해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명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어디든 같이 가자. 서진은 아이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다. 택시를 잡을 돈도 없었고 당장 갈 곳도 없었다. 몸도 마음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떠오른 이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유혜진이었다. 한때 이웃이었던 혜진은 결혼 초반 서진이 외로울 때 유일하게 말 걸어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시댁 일에 치이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번호는 아직 서진의 휴대폰 속에 남아 있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서진이야. 미안한데 지금 너네 집 근처야. 나랑 준서 오늘 밤만 좀 묵을 수 있을까? 다행히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서진아, 당연하지. 어디야? 내가 나갈게. 혜진의 원룸은 낡았지만 아늑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방 한쪽에는 작은 소파와 전기장판이 놓여 있었다. 혜진은 뜨거운 물을 데워줬고 준서에게 우유와 쿠키를 내주었다. 서진은 그 모습만으로도 울컥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이 친구의 손길은 따뜻했다. 준서는 소파에 누워 금세 잠들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서진에게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우가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서진은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준서가 몰래 가지고 나온 거래.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우 폰이야. 응, 아마 그 집에서 쓰다 버린 옛날 폰 같은데 아직 전원이 켜져 있었어. 준서가 습관처럼 만지다가 뭘 본 거야. 서진은 혜진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유나야, 이제 다 정리됐어.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 서진은 착해서 싸우지 못해. 심지어 녹음 파일도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왔다.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애만 우리가 가져오면 돼. 유나는 우리 집명문을 이을 사람이라고. 혜진은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참았다. 서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만 속았더라. 그 집에서 열해 동안 좋은 며느리 되려고 참았는데 나만 가족이라 생각했나 봐. 혜진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속은 게 아니라 믿었던 거야. 잘못한 건 너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서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서진은 아이 쪽으로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걱정 마. 엄마가 다시는 울지 않을게. 그녀는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한 줄의 메모를 휴대폰에 적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떴다. 창밖에서는 출근 시간의 소음이 흘러들어왔고 유혜진의 좁은 방 안은 아직 이른 시간의 냉기가 남아있었다. 소파에서 잠든 준서는 한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 두려운 것처럼.
서진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뿐이었다. 친정이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고 그리 따뜻한 기억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였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다. 서진은 준서를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다. 혜진에게는 잠시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다.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 또 한 정거장.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이 길을 걸으며 학교에 가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까지 혼자가 될 줄은 몰랐다. 친정집 앞에 섰을 때 서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몇 초 뒤 문이 열렸고 한명자 여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놀람보다는 짜증이 먼저 떠오른 표정이었다. 이 아침에 웬일이나.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민우랑 집에서 나왔어. 한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은 채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잠깐만 준서랑.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혼이라도 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데 민우가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한명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세상에 남자 바람 한두 번 안 피우는 놈이 어디 있나. 그걸로 집 나와서 애 데리고 다니는 게 자랑이야. 서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엄마, 나 맞았어. 쫓겨났어. 준서 앞에서. 그래서 내가 참았어라지. 한명자의 말은 단호했다. 여자가 참아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야.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시집 가면 내 집 아니라 그 집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서진의 목이 꽉 막혔다. 엄마도 나 버리는 거라. 한명자는 시선을 피했다. 나도 힘들어. 남의 눈도 있고 내가 이혼녀가 되면 내 체면은 생각 안 하나. 애는 아빠 쪽에서 키우는 게 맞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문은 서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닫혔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진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벽에 기대선 채 손끝에 힘이 빠져갔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가슴 안쪽이 텅 빈 느낌뿐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가벼운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준서의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기대지 않아야 했다. 누구에게도. 그날 저녁 혜진의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준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돌아갈 집은 없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 내어준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 중고 노트북 한 대, 그리고 구겨진 A4 용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열해 동안 장보기 목록이나 아들의 시간표 외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적을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 적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남편이 바뀌었는지, 유나라는 이름이 처음 들렸을 때가 언제였는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모욕으로 변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그렇게 종이에 정리하다 보니 그들의 기획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진 스스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준서가 가져온 핸드폰 안의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USB에 백업했다. 2개를 만들었고 하나는 혜진에게 맡겼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변호사한테 보내줘.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수많은 이름이 화면에 뜨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자신과 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문을 해준다는 한 변호사를 찾았다. 이름은 백지윤.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인터뷰 기사도 인상적이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서진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다. 며칠 뒤 서진은 낡은 재킷을 걸치고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다. 백지훈 변호사는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서진은 준비해온 USB와 손글씨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말없이 하나씩 설명했다. 민우의 요도,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아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나자 백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아동 양육권 강탈 시도, 심지어 강요에 의한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양육권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준서만 지킬 수 있다면. 백 변호사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우리가 먼저 제출하는 게 좋겠지만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면 곧 서진 씨에게도 통지서가 도착할 겁니다. 예상대로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우 측에서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 및 가정 내 불안정한 환경. 요약하자면 서진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황당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이었지만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요. 준서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은 동사무소에 문의에 임시 주소지를 등록했고 아이의 학교 전학을 위한 절차도 함께 알아보았다. 물론 민우 측에서는 전화 자체를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준서가 밤에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 나 내일 우리 집에서 나와야 했던 거야.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가 뭐래도. 그 한마디가 서진에게는 법보다 강한 확신이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준서만은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서울의 봄은 느리게 다가왔다. 얼어붙은 아침 공기에도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길거리엔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진에게 그 모든 변화는 먼 세상의 일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긴장과 준비,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백지훈 변호사는 재빠르게 대응했고 민우 측에서도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이 많았고 변호인단도 넉넉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단 하나,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준서가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서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책을 덮고 입을 열었다. 엄마.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응, 에.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빠 집에 가는 건 어때? 순간 서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무슨 말이야? 준서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내가 아빠랑 살면 엄마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전신을 덮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처음 보는 듯했다.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서진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두 손으로 준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너한테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 너무 미안해. 준서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나도 같이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까 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았을까. 부모의 갈등 속에서 아이는 언제나 가장 먼저 눈치를 본다. 그리고 가장 먼저 스스로를 희생하려 한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가 잠든 후에도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조용히 백지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혹시 아이가 아빠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이길 가능성은 없겠죠?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법정에서 드러낼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아이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 무기를 쥐어줄 대상이 아니었다. 며칠 뒤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걸었다. 엄마, 며칠 전에 한 말. 미안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그런 말 하게 만든 게 엄마야. 준서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근데 나 결정했어.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이가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모든 게 느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이토록 무겁고 아픈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혜진과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었다. 오랜만에 얼굴이 조금 풀린 듯했다.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내가 아이 하나 못 지켜서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봐.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넌 지금 지키고 있어. 누구보다 강하게.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그날 밤, 서진은 준서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나는 약하지 않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되찾았다. 법원으로부터 첫 주정기일이 통보된 날, 한서진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긴 검정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준서는 등교시키지 않고 혜진에게 맡겼다. 법정에 데려가기엔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다.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반대편에 앉아있는 최민우는 변호사와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옆엔 시어머니 이영숙이 동석해 있었다. 그녀는 한서진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보았고 짧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원 앞에 앉은 순간 민우 측이 꺼낸 자료 하나가 서진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영상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USB에 담긴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화면상으로는 서진이 아이를 심하게 꾸짖고 벽 쪽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모습이었다. 영상의 일부는 정지된 듯 뚝뚝 끊겼고
일부 대사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본다면 충분히 폭력적인 상황이라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서진은 당황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저 장면은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나치었다. 어느 날 준서가 학교 숙제를 하지 않아 화를 냈던 저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서진이 아이를 꼭 안고 화해했던 날이기도 했다. 영상은 그 전반부만을 잘라낸 것이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우의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영상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양육 환경의 증거입니다. 서진은 즉시 입을 열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후 저와 조정위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한서진 씨, 이 부분은 추후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당장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침대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엔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메모가 들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은 멍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우 측이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어. 나를 폭력적인 엄마로 몰고 가려는 거야. 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떴다. 준서도 그걸 보면 놀라지 않을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말해줘야 할지도 몰라.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 준서는 책을 읽고 있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진은 마음이 더 아팠다. 준서라, 엄마가 오늘 법원에 다녀왔어.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심스럽게 책을 덮으며 말했다. 어떻게 됐어? 좋지 않았어. 아빠 쪽에서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었다. 영상 보여줬어. 서진은 놀랐다. 알고 있었니?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CCTV 있었잖아. 거기서 편집한 거야. 내가 아빠가 몰래 컴퓨터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거 본 적 있어. 서진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더 힘들까 봐. 그 말에 서진은 무너졌다. 준서는 작게 덧붙였다. 내가 법원에 가서 말할게. 진실은 내가 말할 수 있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작고 여린 어깨가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둥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어떤 비열한 수를 쓰더라도 아이의 진실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봄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 한서진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저 정윤아 아이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문장.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짧게 멎었다. 정윤아. 서진이 열해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별표 대체될 수 있다. 별표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이름. 민우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메시지를 곱씹는 사이 서진은 묘한 직감을 느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가 굳이 자신에게 연락할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사과나 변명이라면 이미 너무 늦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결국 서진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1시 한강 북단 스타벅스. 딱 30분만입니다. 다음 날 카페에는 빗물이 축축히 젖은 윤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눈앞에 그녀는 더 이상 서진이 기억하는 당당하고 화려한 여자가 아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담담히 말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만나자고 하셨어.
윤아는 손을 떨며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민우 씨야, 결혼 안 했어요. 사실 그 집에서 허락받은 건 저 혼자뿐이었어요.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게 정해졌어요. 정해졌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령숙 여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너는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를 갖고 있으니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마. 너네 낳으면 그걸로 끝이야. 처음엔 그냥 그 말이 무서워서 따르기만 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윤아의 말은 충격적이면서도 어딘가 예감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러면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위치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건지.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서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윤아는 눈을 들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이젠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일본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이는 자기들이 키울 거고, 민우 씨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순종만 해요.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죠. 당신은 싸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고, 근데 이제는 나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내 아이도 언젠가 나처럼 누군가의 손에 팔릴까 봐 무서워요.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녀 앞에 앉은 윤아는 분명히 예전의 그 여자와 달랐다. 적의 얼굴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선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나한테 뭘 원해요? 윤아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를 꺼냈다. 시어머니랑 나눈 통화 녹음이에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몰래 저장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우 씨한테 준 지시,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몰아내려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서진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걸 주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를 지키려 했잖아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메모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도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윤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당신을 미워할 자격은 저한테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저대로 살고 싶어요. 아이랑 조용히 어디라도 도망쳐서. 카페를 나오는 길, 서진은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윤아, 그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선택조차 스스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메모리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백지호는 파일을 분석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민우 측의 조작과 계획적 행동을 증명할 수 있어요.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반격이 시작돼야겠죠.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다짐을 새겼다. 진실은 때로 무기보다 강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꺼내들 용기는 오직 상처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아침부터 내린 봄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의 옷깃은 젖어 있었다. 한서진은 법원 출입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그녀는 피고가 아닌 진실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다.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준비해온 증거들, 정윤아가 건넨 녹취 파일, 준서의 진술서까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판사, 검사, 변호인단, 기록관, 참관인들까지 모두 자리를 잡았다. 민우는 침착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 옆에 앉은 시어머니 이영숙은 고압적인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이 법정의 판결권자라도 되는 듯했다. 반면 한서진은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백지훈 변호사가 있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오늘 이 싸움이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날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은 민우 측의 진술부터 시작되었다. 변호인은 그간 준비한 영상, 문자, 사진을 꺼내들며 말한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육권 분쟁이며 저희 의뢰인 최민우 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고려해 이혼과 양육권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이미 조정기일에 한 차례 등장했던 조작된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진 측에서 준비한 반격이 있었다. 백 변호사가 손을 들고 요청했다. 영상의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 제출은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합니다. 이에 반론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는 두 번째 영상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앞서 영상 이후의 장면이었다. 서진이 준서를 껴안고 사과하고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원본 전체를 확보했고 조작된 부분과 비교하러 시간 코드도 확인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작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백 변호사는 이어 정윤아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 여자는 착해서 싸우지 못해. 윤아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았으니 이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걸로 몰아가. 영상은 내가 손볼 테니까. 이령숙과 민우에 대하였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고 판사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해당 증거는 추후 포렌식 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판단하겠습니다. 현재로선 피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우의 얼굴은 굳어졌고 이령숙은 고개를 돌려 분노를 사겼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가 한 장의 진술서를 꺼내 들었다. 증인 최준서 군에 잡힐 진술서입니다. 법정 출석 대신 심리치료사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술 내용이 낭독되었다.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나를 자주 혼자 두고 유나 이모는 나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엄마는 가끔 화를 내지만 항상 나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가 울면 나도 슬퍼요. 난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이령숙이 소리 없이 몸을 떨었고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증인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말했다. 다음 기일에는 판결 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면밀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힘이 빠질 정도로 긴장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해냈어. 너 정말 해냈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녀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았다. 오늘의 비는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진실은 법정 위에 놓였다. 남은 건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판결 기일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다가왔다. 긴 싸움의 끝에서 내려질 결정. 한서진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올리며 여기에 왔다. 더는 도망가지 않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할 순간이었다. 법정에 도착하자 백지훈 변호사는 그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자신을 지켜냈고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이미 법정 안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이령숙이 동석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경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자리를 둘러보던 서진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뒤쪽 방청석에 정윤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만
서진을 보자 조용히 눈을 맞추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엔 명확한 연대가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단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다. 정숙한 공기 속에서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본 법원은 본건에 대해 피고 한서진 씨가 제출한 증거, 증인의 진술, 아동정서 전문가의 보고서, 녹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양육권은 피고 한서진에게 부여하며 최민우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당분간 부친과의 접촉은 보호관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진의 숨이 멎는 듯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긴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인 순간이었다. 판결이 끝난 뒤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애 아빠야. 내가 저 여자 밑에서 내 아이를 봐야 해. 이영숙도 맞장구 쳤다.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들은 몰라. 다 꾸며낸 거라고요. 그러나 판사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다. 더 이상의 언행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법정 문이 닫히고 소란이 가라앉았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단단했다. 복도를 나서는 그녀를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서진은 작게 웃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윤아였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서진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잘 지켜요. 당신도, 당신 자신도.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판결 있었지? 어떻게 됐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준서야. 우리가 지켜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러나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랑, 지워질 뻔했던 가족, 끝났다고 믿었던 존엄.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준서가 잠든 방에서 천천히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써내려간 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내로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 하나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결국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음을 이제야 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를 되찾았다. 이삿날 아침, 창문 밖으로 환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작은 박스에 마지막 물건을 담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멋 달을 버텨낸 혜진의 원룸. 벽 한켠엔 아직도 준서가 그려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파란 집, 웃고 있는 사람들, 손을 꼭 잡은 두 그림자. 그녀는 조용히 벽에서 그림을 떼어내 박스에 넣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준서는 가방을 맨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전보다 키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아이는 이사를 마냥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이 있었다. 아이 역시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조금은 자랐다. 엄마, 우리 진짜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만의 집,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집이야. 그들이 이사한 곳은 서울 일곽의 조용한 동네였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들고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가까운 곳 임대주택이었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값졌다. 그곳엔 남의 기준도 평가도 강요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아이만 있었다. 첫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준서 옆에 앉았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행복이라는 게 꼭 커다란 걸까?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행복이 아닐까?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그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이를 지킨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숨기거나 싸워 이긴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보호였고 진짜 사랑이었다. 며칠 뒤 서진은 도서관에서 새 직장을 구했다. 시간제 사서 보조렸다. 예전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부로 서 있다는 감각, 스스로를 증명해 나간다는 감정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이삿 당일도 도와주었고 지금도 종종 놀러왔다. 두 사람은 이젠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너 예전보다 훨씬 눈이 살아났어. 뭔가 숨쉬고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에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준서는 새로운 학교에도 잘 적응해갔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웃었고 새 친구도 생겼다. 선생님은 서진에게 말했다. 준서가요, 발표할 때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저는 제 엄마랑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SNS를 통해 민우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나갔다는 이야기, 유나와의 관계도 정리되었다는 이야기, 이령숙 여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도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 자신은 자신의 내일을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벚꽃이 만개한 날 서진과 준서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고 아이는 그 속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봐. 꽃눈이다. 꽃눈. 서진은 그 장면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끝까지 걸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내 이름은 한서진. 나는 살아있다.